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저는 일을 하느라 결혼이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이상하네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에 미친 것 같아요. 돈이라면 아마 똥도 집어먹을 사람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가족들과도 다툼이 많았고요. 시어머니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정말 저는 살다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봐요.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 마치 저희 시댁이 정말 못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요. 오히려 부자라면 부자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돈에 정말 환장한 사람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시어머니의 반찬이에요. 이건 알뜰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에요. 저는 결혼 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서 시댁에 가면 지금도 밥을 잘 안 먹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수박 껍질로 반찬을 만든 부분이었어요. 저는 시댁과 같은 지역 사람이 아니어서 수박 껍질로 반찬을 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부분은 어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다양하다고 느끼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다 먹고 난 수박 껍질을 버리지 않고 반찬을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속이 안 좋아지는데 그냥 상상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 남은 수박 껍질은 가족들의 입이 닿았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따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거나 잘라내거나 그런 작업 없이 그냥 반찬으로 만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가족들이 기겁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가족들 것인데 어떠냐고 하시면서 그냥 반찬을 하세요. 그럼 가족들 그 누구도 먹질 않죠. 수박 껍질에 이빨 자국이 그렇게 있는데 누가 먹고 싶겠어요. 아니, 다들 밥을 잘 안 먹어요. 하지만 시할머니만 정말 맛있게 밥을 먹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것이 밥을 주걱으로 푸잖아요.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것이 아깝다고 그 주걱을 입으로 쪽쪽 빨아서 먹고는 그 주걱을 씻지도 않고 그냥 다시 밥을 퍼요.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 엄마에게 했더니 엄마는 옛날 사람들 다 그랬다고 그거 별거 아니다 하셔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시댁에 제사 갈 일이 몇 번씩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 때 사단이 난 거예요. 평소에 돈에 집착을 하던 시어머님이 제사상 차린다며 시장을 보러 가셨는데 굳이 시어머님 당신이 시장을 봐야 한다고 가셨어요. 저희에게는 집에 다 정리를 하고 있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동서와 저는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을 다녀온 시어머님이 과일을 냉장고에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음식하는 저희에게 야, 누가 계란을 이렇게 많이 풀어서 전을 부쳤어? 계란 하나면 충분한데 아이고, 요 도대체 몇 개를 쓴 거야? 라며 화를 내셨어요. 아니, 그 많은 전을 어떻게 계란 한 개로 다 부치나요? 그리고 또다시 세상에나 세상에나 고춧가루 들어간 것 좀 봐라. 이거 누가 이렇게 썼어? 큰애가 이랬냐 작은애가 그랬냐? 라며 저희에게 폭풍 잔소리를 하셨어요. 동서와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참았어요. 그러한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사상을 차리려고 제사 음식을 올리는데 과일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상한 것 같길래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과일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잘못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말을 꺼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상하긴 어디가 상했어. 멀쩡하기만 하구만. 요즘 과일값이 금값이라 내가 잘 고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잔말 말고 그냥 올리기나 해. 라며 핀잔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제기에 담았어요.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상한 부분을 숨기려고 했지만 너무 심해서 잘 숨겨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시아버님이 상한 과일을 보고는 대노하신 거죠. 그네야, 제사상에 상한 과일을 올려놓는 사람이 어딨어? 다시 가지고 오너라!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과일 상했다고 화나셨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주방에서 나오더니 시아버님에게 대뜸한다는 소리가 아니, 과일이 상하기는 어디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죽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놓으면 되지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지금 시장 가봐야 과일값이 금값이야. 금값. 누가 미쳤다고 그 가격에 과일을 사. 라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시아버님이 그런 시어머님에게 이런 정신 나간 여편네 같으니라고 라면서 상에 올려있던 과일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시아버님이 화가 정말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급히 가서 과일을 다시 사가지고 오면서 우선 일단락이 되었는데 그날 썩은 과일 사건은 친척들에게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되어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 과일 몇 개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요. 나중에 가족들이 다 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동서가 저보다 결혼을 일찍 해서 더 많은 일이 있었는데 동서한테 따로 들어보니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같은 동네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밭에 심어져 있던 그런 친척들의 배추나 부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시어머니가 마치 자기 것이냥 그냥 가지고 간대요. 친척들이 그런 시어머니를 나무라면 그런 친척들에게 오히려 아이고 그것 좀 나눠 먹으면 어때서 그걸 그렇게 욕심을 부리네. 사람이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정말 온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였죠. 그런데 동서는 저에게 그보다 더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시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시할머님은 시어머니와는 달라서 성품이 아주 좋으셨나 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 분이 저희 시어머님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시할머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요. 오로지 들어오는 부의금 봉투에만 관심이 많더래요. 그래도 몇십 년을 보고 사신 분인데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시할머님이 동서에게도 참 잘해주셔서 동서도 많이 참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그런 시할머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동서를 보며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르더니 얘, 너는 재수없게 왜 울고 그러니? 눈물도 안 나는데. 억지로 그렇게 연기하지 말거라. 라고 말을 하며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부의금에만 관심을 가졌대요. 얘, 너희 작은아버지 손님인가 보다. 너희 작은아버지 손님이 더 많구나. 설마 너희 작은아버지가 부의금을 달라고 하진 않겠지? 달라고 하면 어쩌니? 그랬다고 해요. 동서는 그 모습에 아주 소름이 끼쳤다고 해요. 아무리 돈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돌아가신 사람의 영정 앞에서 뭐 하는 짓일까 싶었대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시아버님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대요. 부의금 들어온 것도 서로 본인들 거 확인해서 나누자꾸나. 너희들도 여기저기 부조 많이 한 거 그대로 돌아온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구나.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 나눠 가져. 나눠 가지긴. 그런 거 원래 큰 집에서 다 갖는 거야.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생들 거야 당연히 나눠 갖는 거지. 당신 헛소리 하지 마.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했다네요. 정말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대요. 그런데 시할머님의 성품을 닮은 작은 어머님과 고모님들이 아니에요.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오빠가 제일 고생했잖아요. 그냥 오빠가 잘 챙겨요. 그래요 형님. 저희는 괜찮아요. 형님이 항상 고생이 많지 괜히 이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라며 시아버님을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를 했고요.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도 정이 뚝 떨어졌고요. 정말 돈에 너무 환장한 사람 아닌가요? 참, 그리고 시할머님 돌아가실 때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할머니의 귀금속을 엄청 찾았대요. 고모님들이 잘들 사셔서 그동안 시할머니께 많이 사다 주신 모양이에요. 그 귀금속을 한 달은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못 찾았다고 분해하셨어요. 시어머님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 할망구가 그 큰 부치를 어디다 둔 거야?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이상하단 말이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귀신이 코칼 노릇이야 라고 한탄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귀금속은 저와 동서만 알아요. 시할머님이 돌아가실 줄 미리 아셨던 것인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동서에게 전화를 했었나 봐요. 그렇게 급하게 시할머님에게 찾아간 동서에게 그 귀금속을 다 주셨다는 말은 비밀입니다. 시할머님께서 야야, 이거 나중에 너희 형님 들어오면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너는 믿을만 하니까 주는 것이야. 우리 큰손주 결혼하는 것 보고 가야 하는데 그게 한이 되는구나. 라며 동서에게 다 주셨다고 해요.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평생을 모아오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는 줄 알았더라고요. 정말 많았어요. 저는 동서가 그 보물상자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동서와 저는 귀금속을 나눠 가졌죠. 하지만 너무 귀한 물건이라 감히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갑으로 잘 숨겨두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요. 동서와 저랑 둘이서만의 비밀이에요. 둘이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했던 것인데 이렇게 글로 써버리게 되네요. 하지만 동서도 제가 이 글을 쓰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동서, 그래도 동서가 있어서 많이 위안이 되어 항상 고마워요.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남겨봅니다. 그리고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시할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하기도 했고요. 할머님, 저희는 할머님처럼 곱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들 보니까 막장 시어머니 이야기가 많던데 저희는 막장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 좀 하면서 풀고 갑니다. 다른 내용들에 비해 별 내용이 없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2년을 사귀어 오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어 글을 써봅니다. 이게 평범하게 헤어진 게 아니라 아카데미에 이어 가서 작품상 수상한 기생충이란 영화처럼 제 집에 기생하려고 한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기생충 거머리 전 남자친구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말해볼게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미혼 여성입니다. 지방 광역시도 아니고 지방의 소도시입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뛰어난 성적을 받고 다닌 것도 아니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22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따로 상여금 같은 거 빵빵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냥 월급 받고 사는 그런 형편인데 제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해 있습니다. 25평형이고 서울 분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저렴합니다. 2억 초반대입니다. 서울에서는 원룸 전셋값도 안 된다고 하던데 여기는 다행히도 제 선에서 어떻게든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서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태생이 흙수저라 반지하 방도 살아보고 옥탑방도 살아보고 제가 독립을 하고 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해서인지 저는 명품 욕심은 없는데 집 욕심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시내에서 약간 벗어나서 40년이 넘어가는 집인데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동안 싱크대, 화장실, 거실 이런 건 부모님이 돈 생길 때마다 고쳐서 살지만 TV에 나오는 집과는 구조도 다르고 여하튼 많이 불편한 집입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자취를 하고 20대 초반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 거라서 제일 처음 생각한 게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반듯반듯한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제 수준의 원룸 반지하 옥탑판 전전했지만 로또라도 맞으면 단번에 폼나는 집을 사고 싶었고 확률이 적으니 월급을 모아서라도 나는 번듯한 집에서 꼭 살아보고 싶다는 게 소망이고 로망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네 수준을 무슨 집을 사려 하냐고 했지만 청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목돈 없이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은 대출받고 그동안 악착같이 빚 갚으면서 물론 지금도 갚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에 회사 대출 그리고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셨고요. 제 미래를 담보로 집을 산 거죠.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하는 집이지만 오롯이 내 집이라 뿌듯하기도 하고 그동안 적은 월급 아껴 쓰면서 계약금이라도 걸 수 있게 종잣돈 모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옷이라도 사고 먹고 싶은 거 더 먹고 싶을 때도 집 생각을 했고 지금도 대출 갚아야 하는 집 생각해서 힘내자 하고 아자아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면 집값도 오르지 않을 텐데 무슨 미혼 여성이 집을 샀냐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여기 뭐 별로 오르지도 않아요. 저는 투자 목적보다는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데 좋은 집에서 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제 집을 갖는 것이 로망이었기에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이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당장 새 집에 내 집인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니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합니다. 제 주위 여자친구들이나 남사친 동창들도 지금이라도 결혼한 친구들도 아직 집 장만을 못했고 부러워하고 집에 오고 싶어 하지만 집들이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자취생활하면서 집들이를 자주 하고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완전히 스토커 짓을 해서 집 이사도 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헤어지는데 애먹은 적이 있어서 집 사서 이사했어도 그 누구도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있지만 저는 차도 있고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올 필요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도 집이 어디인지 오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 이사하기 전까지는 남자친구가 오히려 자기가 데리러 오지 않아도 되어도 좋다고 하더니 집에 데리러 간다느니 놀러 가고 싶다느니 요즘 와서 집에 오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현재 남자친구는 원룸에서 월세 생활 중인데 저는 각자 생활은 각자 알아서 하자는 주의라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가지도 제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거든요. 서로 불만이 없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어쩌면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느냐고 자꾸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건 갈 수 있습니다. 가고 나면 남자친구도 제 집에 초대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 남자친구는 매정하다 너무 한다면서 짜증을 내는 강도가 점점 더해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원룸 계약이 만료가 다가온 겁니다. 며칠 전부터는 대놓고 큰아들 한 명 키워보는 거 어떠냐. 난 원룸이니 25평 아파트 구경 좀 하자. 혼자서 방 3개 쓰려면 너무 넓지 않느냐. 혼자서 외로울 텐데 말동무 해주겠다. 태풍 오는데 무서울 테니 같이 있어 주겠다. 별 잡스러운 핑계를 대면서 집요하게 집에 오고 싶어 하더군요. 남자친구에게 지금은 오픈하지 않겠지만 인스타 하면서 온라인 집들이를 한 상태라 집의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와 집의 구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역시 신축이라서 집이 너무 예쁘다. 혼자 살면서 냉장고도 크고 소파는 넉넉하겠다. 침대는 왜 퀸 사이즈냐. 베개도 2개 있던데 미리 날 위해서 장만한 거냐. 우리 결혼하면 난 몸만 가면 되겠다. 등등 징징거리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합니다. 작정하고 딱 잘라서 말했죠. 전 남자친구가 매일 술 먹고 문 두드리고 협박하고 스토커 짓해서 친구든 누구든 집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전세가 아니고 매매했는데 그런 상황 생기면 이번에는 이사하기도 힘들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난 내 공간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니 수긍하는 척 하면서 내 계약이 끝나서 갈 데가 없어. 여자친구가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 사는데 자기 혼자 원룸에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네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야? 지금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쇠어할 수 있지 않을까? 방 한 칸만 줘. 이런 별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길래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연락도 안 하니까 자기 혼자 방방 뛰면서 집 있다고 유세를 하냐. 너란 여자 정 떨어진다. 나도 청약하면 그깟 집 하나 금방 산다며 자격지심 폭발해서 혼자 열받아서 술 먹고 전화하고 꽁에 있고 말끝마다 툴툴거리고 자기 주거를 나한테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하니 오만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인스타에 집 사진을 올려도 전세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랑 아파트 청약 가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저는 집이 당첨되어서 입주한 거라고 얘기하고 나서부터 저렇게 찌질하게 기생충 노릇하려고 돌변한 겁니다. 어찌 되었든 자꾸 자기를 데려다 키우라는 남자친구와 이별의 종착역이 점점 보이는 것 같아요. 추가 후기입니다. 남자친구와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별을 준비하긴 했지만 그간의 정도 있고 단번에 잘라낼 수가 없어 차일피일 결단 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더군다나 연인 간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정리되기 더 힘든 것 같습니다. 2년 연애를 했다는 건 그간에 서로 잘 맞고 좋아서였는데 남자친구가 집 문제로 징징거리지만 않는다면 저희 커플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을 텐데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별할 타이밍이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망설이면서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이놈이 방아쇠를 당겨주네요. 내가 그동안 뭐가 좋다고 홀려서 2년이나 사귄 건지 한심할 지경입니다. 전 남자친구 원룸 월세 계약 기간은 이미 다 끝났고, 아니, 이미 1년 전에 계약은 끝이 났었고, 보증금으로 월세를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월급 탄 것은 다 뭘 한 건지 지 월세 해결도 못하고, 모아둔 돈도 없고, 여하튼 500만 원 안 되는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개털이 되었던 모양인 거죠. 제가 퇴근 시간이 아직 안 되었는데 누가 절 찾아왔다고 해서 주차장에 갔는데 빵빵 하고 누가 클락슨을 누르는 겁니다. 세상에. 남자친구의 이삿짐 실린 트럭이었고 남자친구가 트럭 조수석에 타서 해맑게 웃고 있는 겁니다. 당장 자기가 갈 곳이 없으니 자기 집만 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 집에 오려고 아주 수작질을 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집 맡아줄 생각도 없지만 집 맡긴다는 핑계로 은근슬쩍 들어오겠다는 게 눈에 다 보입니다. 뭐 이런 기생충이 다 있나.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 깜짝 놀래주려고 대략적으로 제 아파트를 찾아보려고 몇 바퀴 돌았는데 신도시 입주한 아파트가 많아서 못 찾아서 회사로 왔답니다. 말인즉슨 제 집을 미리 알았다면 먼저 짐 풀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집을 몰라서 회사로 왔다. 아마도 집을 안 알려주니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제 차를 따라오려고 했는데 경비실에서 이삿짐 차가 들어오니 할 수 없이 저를 만나러 왔다고 한 겁니다. 와, 치밀함에 소름이 끼치는데 이러다가 또 스토커 짓 하겠더라고요.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하고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저랑 상관없는 차라고 언질도 했고요. 바늘도 하나 안 들어갈 듯 하니 알겠다고 하고는 별것도 아닌 집 한 채 가지고 유세 떠네. 너 처음부터 재수가 없었어. 네 집도 아니고 은행 돈으로 월세 사는 거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마. 널 만나면 벽창호 같아서 내가 그동안 애 많이 먹었고 너란 여자 다시는 나 같은 남자 못 만날 거다.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나도 이제 너 다시는 안 만난다. 뭐 쌍욕은 안 했지만 여기 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막말은 한참 하고 갔네요. 순간 저는 래퍼인 줄 알았어요. 아주 끊김없이 연습이라도 하고 왔는지 아주 다다다 쏟아내더라고요. 그러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나와서 차를 회사 밖으로 빼라고 해서 억지로 밀어내듯이 쫓겨나갔네요. 이 일을 겪고 나니 어느 순간 절 미행해서 집을 알아내서 해코지라로 할 것 같아 겁이 좀 나더라고요. 요 며칠은 저도 제 아파트로 가지 않고 본가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찾아가려고 했던 말 듣고 인스타에서 아파트 집들이 한 곳도 다 내렸어요.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건지. 저는 어려서부터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은 탐내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집에 없다고 영화에서처럼 초대받지 않은 기생충처럼 내 집에서 기생하려고 한 남자친구 때문에 소름 끼치고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이별은 뭔가 쿨하게 툭툭 털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별의 후유증은 20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네요. 다만 20대 때 여린 마음 같지는 않아서 울고불고 회사에 병가도 내고 보는 사람마다 펑펑 울면서 헤어진 거 티내지는 않네요. 살짝 찝찝하긴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은행이 소유한 제 아파트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와야 하니까요. 저도 SNS 하면서 럽스타도 하고 명품 자랑질하는 친구들처럼 집 자랑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한 건데 결론은 좋지 못한 쪽으로 났습니다. 저를 질투하는 친구들은 네가 집 사고 자랑질만 안 했어도 제 전 남자친구가 기생충 하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집 자랑하는 바람에 남자친구의 거지 근성도 알게 되고 모아놓은 돈 없는 깡통인 것도 알게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생충인 걸 알게 되었으니 집 사고 자랑한 게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있고 무난하게 만나오다가 결혼 생각도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하자고 했다가 집이 있는 제가 덤터기 쓸 뻔했으니까요. 전 남자친구가 저더러 성격 고쳐라, 철벽을 너무 친다, 너랑 사귀면서 묘하게 벽이랑 사귀는 것 같았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저에게 데미지를 준 막말을 해대는데 철벽을 칠 게 아니라 그 자식 그 주둥이를 한 대 쳤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집자랑 때문에 전 남자친구 인성 알게 되고 기생충 걸러내게 되어 저는 두루두루 만족합니다. 누군가 다시 사귀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꼭 독립된 사람, 저한테 손 안 벌릴 사람 만나고 싶네요. 이상으로 기생충 박멸한 제 이야기 끝입니다. 그럼 다들 거머리 만나서 피 빨리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